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서울 강릉 KTX 개통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들이 시승에 나섰습니다. 평창올림픽 홍보 공모전에 참여한 13,000여 명 중에서 20명이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에 오르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강원도에서 개발한 도시락을 먹으며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밥도요. 이게 뭐 청와대 밥은 아니지만 청와대 밥은 좀 맛이 좀 없어요. 근데 우리 강원 나물밥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밥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문제없이 준비되고 있고 이제부턴 홍보가 중요하다며 분위기 조성에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또 패럴림픽 온 국민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트레인 1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는 KTX 열차 8량에 대통령 회의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함께 대통령이 전용 열차에 함께 탄 건 지난 1979년 도입 이래 처음입니다. 1시간 40여 분 만에 강릉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워크숍 현장에 들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원봉사자들이 최일선에서 손님을 맞는 평창의 얼굴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내가 곧 대한민국이다. 나도 잡으셔가지고 내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들은 평창올림픽 인사말로 길을 낸다는 뜻의 순 우리말 아리아리를 구호로 외치며 올림픽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2달간의 블랙리스트 2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재판에서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도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였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들이 군부 독재 시절 행태를 자행하면서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 30년간 갖고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미국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의 발언을 인용해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의 공범임을 강조했는데 이어질 선고에서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남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댓글 공작 등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선정한 15대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의혹들이 추가됐습니다. 2002년 총선 자금 지원과 선거 개입,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진보 문화계 지원과 보수 차별 등 3가지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하자는 것은 야당의 주장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외에 보수 정부 시절의 의혹도 추가됐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방해,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 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관련 부당 개입 등도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1일 활동을 종료하기 때문에 추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국정원 감찰실이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활동이 종료되는 국정원 개혁위는 이후 개혁지원단을 설치해 백서를 발간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호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 노동 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 노동 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이고 하니까 부드러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의원님? 네. UFO 믿으십니까? 저 믿어요. 이종 실장님이요? 네, 저도 믿습니다. 믿죠? 네. UFO를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은 사실 아닌 게 지금 현재 지구 내에서의 세계관들이 종교관들이랑 엮여 있어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대에 그 갈등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렇지 않은 더 다른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미 국방부가 근데요, UFO에 대한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걸 인정했고요, 최근에. 네. 그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심지어 외계인의 시신 같은 것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두 분 다 믿으시는군요. 네. 하긴 뭐 안 믿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과거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하느님이 외계인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UFO에 대한 얘기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전 세계 1위 국가의 국방부가 UFO 존재 자체를 인정한 거잖아요. 네. 계속 연구해 왔다. 있다 네. 이렇게 예. 인정한 거거든요. 예. 장관들 청문회 하면 창조론 이야기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지적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주영 실장님은 네. 진화론에 가까워요, 창조론에 가까워요? 저는 창조론. 이분 그래.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지? 아이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논리의 영역 아닌 것을 지적 토론의 장으로 가져오는 건 좀 문망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지적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네. 실체 없는 어떤 존재가 뭔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누군가가 생명체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약간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아사베이트 현상도 진화된 누군가가 뿌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의견 낼 수 없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참, 세상 산다는 게. 근데 알고 보면은 지금 실생활에 하나도 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UFO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피하는데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언젠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요 막 중독됐나 봐요. 일자리 대통령이란 말에. 저는 UFO 연구하고 이러면 저는 요즘 우리 딸은 뭐 하고 살지? AI가 이렇게 중심이 되고 그럼 우리 딸은 너무 불행할까 막 걱정했는데 UFO가 있다는 게 확인되고 지구를 벗어난 더 큰 생명체들과 교류하면서 일자리가 엄청 창출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중독됐어요. 일자리 대통령.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17대 때네요. 정동영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중에 두 번째 정도가 항공 우주 시대 개막 이런 거였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런 식의 연구를 조금 더 해오고 이명박은 이제 막 20조씩 막 쏟아붓고 막 삽질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러시아와 미국 양대 국가 사이에서 그 항공 우주 산업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강제로 뛰어들었거든요. 그게 불과 그 시점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우주선 하나 쏘는데 우리나라 4대강에 쏟아부은 돈의 10분의 1이면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아깝냐 이런 얘기 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우리 많은 걸 잃었어요. 진짜 잃어버린 9년이에요. 4차 산업혁명의 기틀을 다져야 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쓸데없이 4대강 삽질을 하질 않나. 자원외교 한다고 진짜 국가의 돈을 낭비하질 않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 제가 잘한 거 발견했네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 충칭 갔을 때 광복군터 복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광복군터 복원을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드 때문에 막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번에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서 광복군터 복원하기로 한 거. 근데 그거 복원하기로 한 건 잘한 거 하나 발견을 했는데 창조경제라고 해봤자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창조경제는 최순실 지원 경제라고 해도 될 정도니까 그렇죠. 우리 잃어버린 9년이에요. 진짜로. 아이고. 속상해. 네, 역사가 생각하는 만큼 몰러가면 그 역사겠어요. 반면교사. 반면교사도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생기고 그런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요. UFO가 이제 정말 있고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를 시작했다 이 말은 그게 이제 경제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딸의 미래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이제 우주로 뻗어나가는 이제 곧 그런 구호가 나올걸요. 우주로 뻗어나가는 우리 젊은이. 그러니까 기술 발전의 속도가요. 네. 가속도가 붙어요. 금방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처럼 막 한 10몇 년, 20몇 년 후에 아니 5년 다담네이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품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담갔어요. 짜지 않게. 달지도 않았어요. 예, 그 천연 재료만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자식이었어요. 밥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 먹는 척만 해야지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햇반 2개를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우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 먹으면 1인분 새우가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1.3kg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며칠은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새우장만 3개를 구매했습니다. 엄청 큽니다. 국산 재료. 전통 방식의 양조 간장. 화학적인 거 없고 단맛과 짠맛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먹는 고급스러운 그런 맛. 바로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이었습니다. 070-4062-7779. 요즘 대리운전 업계 어때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방송 초창기 때 후원하고 싶다.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후원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나 봐요? 아니요. 대리운전 사장님이었죠. 그게 박근혜가 그 엄혹하던 시절에 팟캐스트 전체 시장에서 최초의 광고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뭘 줄 것인가. 금액으로 적립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엄혹하던 시절에 큰 힘이 되어준 업체다. 사람이 가져야 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이런 분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대리운전은 1800-6606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스마트폰 바꿀 때 됐는데 어디 아는 데 없어? 마니와 앱을 추천해요. 스마트폰 싸게 살 수 있는 곳 없을까? 마니와 앱을 깔아보세요. 싸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 아닌가? 마니와 앱은 확실히 싼 곳이에요.
마니와는 각종 스마트폰 가격을 비교해서 추천해줘요. 앱스토어에서 마니와를 검색해보세요. 원하는 휴대폰 가격을 상담하면 판매점들이 1대1로 상담해준다네요. 아이폰 X 무료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마니와. 자, 안희정 지사 이야기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지금 벌써 대선을 논하는 건 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방선거도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대선 자체는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결선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났을 때 나머지 후보들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뭐 안철수나 유승민이 하지만 그렇다고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장 관심 많는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남지사 이후에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이야기 나온 듯 충남지사 3선은 안 할 거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기자회견에서. 네. 그러면 재보궐선거 나가십니까 했는데 거기는 약간 단서를 달기는 했어요. 현재 상태로는 나갈 생각이 없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거였었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그거는 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7년의 도정을 마무리하고 3선 도전은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보궐선거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임기를 잘 마무리해서 후임 도정을 잘 인수인계하는 데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송별 기자회견 때 말씀을 드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그때 가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 그럼 안희정은 무슨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대표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아닐 수 있다.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야. 정치의 험함을 느끼고. 그거는 1도 없습니다. 그 가능성. 그분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남았지만 대선 후보는 키워지는 거잖아요. 네. 시민에 의해서 어떤 역사에 의해서 키워지는 건데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가장 요즘에는 핫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맞물려가지고 지자체장들 현직 프리미엄 같은 게 지금 6개 정도가 현직이 없는 상태, 다시 나갈 수 없는 상태래요. 일단 홍준표. 네. 그 사람은 이제 경남지사 내놓고 보궐선거 못하게 만들었죠. 네. 다음에 이낙연 총리의 전남, 현직이 없을 거고. 네. 다음에 충남, 안희정 지사의 충남도 있고요. 다음에 경북은 김관영 지사가 3선이 끝난 상태예요. 네. 권선택 대전시장, 이건 유죄 받아가지고 아예 직이 날아갔고요. 지금 현재 이제 경북 정도를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는 현직들이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현직. 네, 현직. 네, 현직이 이제 재선한 현직이 다시 나갔을 때 유리하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안희정 지사의 선택만 놓고 보면 조금 이게 좁아질 것 같고요. 판을 좀 벌려서 박원순의 선택, 이건 3선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의 선택, 거긴 경기도지사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안희정은 이제 3선 도전 안 하고 바로 대권 레이스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택들은 전부 자기가 처한 조건에서 그리고 그가 어디 도지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서울시장 3선 하는 것이 대권 고지에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재보궐에 나간다. 그럼 송파에 나가거나 딴 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파에 나가거나 이제 안철수 지역구로 가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해서 대권 도전하는 거랑 이제 그 부분은 중앙 정치를 경험한다는 플러스가 있지만 서울시장은 서울 전체를 총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장 핫한 자리죠. 대권 과도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안정감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처지에서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서울시장 나오라는 말이 있었지만 안 맞잖아요. 성남시장이 서울시로 오는 게. 그건 뭐. 명분이 없죠.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가는 게 맞는 거죠. 최근에 동아 계열의 무슨 잡지 기사를 우연치 않게 본 적이 있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지방선거 얘기하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갈려요, 서로 간에. 어떤 사안을 놓고 OX. 네, 저 봤어요. 네. 거기 보면 박원순 시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선의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만 잘 활용하면
박원순 시장이 경선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동아의 필요감 같은데요. 국민들은 박원순 필요감일 것 같아요. 시민들은. 여기서 근데 핫한 인물 하나가 또 뛰어든 게 정청래 의원이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언론 기사로 나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얘기냐면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10%쯤 나오면 나 출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청래 의원 자체가 뭐 당선 목적으로 뛴다기보다는 당의 흥행을 위해서라면 내가 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각오가 들으시더라고. 네, 어떤 선택이든 낙선 혹은 뭐 컷오프 당한 재선 의원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안희정 지사가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 중에서 네. 당대표 바로 고한다. 네. 그러면 지금 내년 8월 말 정도가 추미애 대표의 임기 끝이죠. 네. 그러면 그 시점에 지방선거도 아니고 보궐선거도 아니고 당에서 당대표 출마를 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보궐선거 카드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외 당대표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네, 그리고 여의도 국회는 국회의원인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현직 국회의원 프리미엄은 상상 초월이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아닌 시절에 조원진으로부터 모욕도 당했어요. 국회의원도 아닌 자가 어쩌고. 조원진답죠. 그런 적이 있을 만큼 이게 원내 대표와 원외 대표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내가 돼서 당대표에 출마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도지사라는 고위상에서 삼선하는 것과 중앙무대로 나오는 것, 중앙무대로 나와야죠. 안희정 지사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선 자리에서 나를 최대한 더, 상식적으로 말하면 나의 몸값을 최대한 더 대권으로 다가가는 선택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이건 흐름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그 대통령 되시려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분위기가 가면 유시민이 불려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예. 우리 방송에서 하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될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시대는 시민적 흐름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지도자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언론에 뭐 말도 안 되는 프레임, 혼밥, 뭐 홀대론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 언론과 문재인 그 개혁 대통령 사이의 힘겨루기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언론이나 야당이나 뭐 여당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득권 가진 사람은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박근혜가 가서 중국 가갖고 막 그 옷 갈아입고 막 대접받고 성대한 만찬하고 이거를 외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눈에 그런 만찬 거의 안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서민 속으로 들어가서 14억과 대화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외교 방식이 저는 시대 상황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런 SNS 시대에.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는 것 같고 안 돼요. 체화돼야 돼요. 그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 유시민이고 추미애 대표는 경험상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DJ하고 정치를 같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친노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을 만든 건 국민 친노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가장 먼저 이해하고 호흡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시민적 패러다임의 몸에 체화되지 않으면 그건 선택받기가 힘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시민 불려 나올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고 추미애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런 흐름에 잘 융화되고 있다. 이 정도예요. 근데 그 융화가요. 척을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척을 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문 패권에 편승했던 정치인들은 다 하나씩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는 과정이었거든요. 없는 친문 패권을 가지고
지금 기득권 언론과 손잡은 거거든요. 생각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봐야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신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파적인 얘기만 하는데 네. 원론 쪽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 잘 되면 내가 좋은 거예요. 국민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 갔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선 후보로 한번 나와서 당의 기반이 없을 때 대선이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최소한 당대표라는 것을 어떤 경험치로라도 해야겠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당의 혁신 작업을 통해 가지고 체질을 바꿔내고 그 모델이 지금 안희정 지사한테 있어 보인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길 있잖아요. 가는 길. 문재인 비서실장과 우리가 혁신과 통합을 하면서 최단적으로 이분이 지도자가 되는 길을 생각했을 때 2012년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한다. 당선된다. 그리고 바로 대통령 후보가 돼도 일할 수 있는 분이다. 요 프로그램을 2012년에 했는데 어쨌든 최종 대선에서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몸으로 다 겪은 거잖아요. 그거를 4년 동안 실천하셨어요. 실제로 그때 내가 뭐가 부족했지? 그건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고 막 하도 흔들기가 심하니까 물러났지만 김종인이라는 대리를 내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더벤져스라 그래서 정말로 친문인 거죠. 그분들은. 문재인과 최재성에 의해서 공천된 분들이 정말 역할을 잘했잖아요. 그런 식의 과정을 4년 동안 밟아왔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문재인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DJ한테는 가서 뭔가 배우고 싶고 노무현하고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고 친구처럼. 그리고 문재인은 어쩐지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씩 다 채워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이 체화해서 지금 잘하고 계신 거라 그럼 이 다음에 국민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할까에 대한 저는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님. 저요?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어. 얘기해 주세요, 그냥. 매력이에요, 매력. 예전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SNS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장충당 공원에서 보라매 공원에서 연설하던 김대중.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잖아요. 더군다나 검증할 수 없을 만큼 공부도 많이 했어. 그때는 그게 맞았던 건데 그런 인물은 지금 이 시대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 등장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또 그런 스타일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시대의 흐름을 타고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김대중 노무현에 비하면 색깔이 굉장히 옅은 건 사실이에요. 정치인으로서는. 근데 매력이 있어. 알고 보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매력이 어떤 관심이나 애정이 없을 때는 그냥 정치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야권에 계신 분들도 그냥 박근혜한테 떨어진 정치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막 안아주고 싶고요. 이 사람 잘 되게 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매력을 가진 정치인이 저는 끝내는 성공한다고 봐서 안희정 지사가 출마 선언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어떤 매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광화문 연가라는 노래 있어요. 이문세. 그걸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나는데
뉴본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정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베개 등 침구 전문 기업 꿈나라 베개를 아십니까? 꿈나라 베개는 힐링 베개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잠을 넘어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 옥, 소나무 등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솜으로 만든 베개가 아닙니다. 꿈나라 베개를 사용한 이후에는 일반 솜 베개는 사용하기 힘드실 겁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좋은 베개라고 자부합니다. 꿈나라 베개는 충전재까지 같이 세탁이 가능합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꿈나라 베개를 검색하세요. 꿈랜드.com 055-533-9088. 호텔 침구 잘잠 이불도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감성으로 먼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보면 사람 눈도 똑바로 안 쳐다보고 무뎌 보이고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포커페이스고 이렇잖아요. 또 그래서 정치를 하는 면도 있는데 늘 얼굴 표정이 시끄러우셨잖아요. 늘 감성적으로 반응을 하고. 저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 정치를 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요새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되게 정선돼 있고 절제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을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데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감을 주고 있어서 편안한 것 같아요. 바라보기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매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돕고 싶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결이 거의 비슷해요. 네. 같이 가고 싶다, 손잡고 가고 싶다, 뭔가 이런 느낌인데 지금 나머지 대선 후보분들은 어떤 매력으로 국민에게 어필을 하려고 할지 이런 어떤 궁금증이 좀 생기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대선 이야기를 벌써 많이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결국의 집권 5년의 성공은 정권 재창출이에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 안 되는 분은 알아요. 누구? 어떤 스타일이 안 된다는 확실히 알아요. 국민을 가르치려고 드는 분. 누가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아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향상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언론도 내 가르치려고 그러고, 저는 살다가 진짜 그 국빈 방문 외국 나갔을 때, 나가는 첫날부터 이렇게 언론이 자국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데 흔드는 건 처음 본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외국에 나가면 방송이 우호적 보도를 했어요. 그게 박근혜 때 너무 심할 정도였죠. 그러다가 거의 쪽박 외교가 됐는데, 그런데 그런데 언론의 그 기본 생각은 뭐냐면 프레임은 우리가 짜는 거야. 우리가 프레임 짜면 국민들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강요잖아요. 훈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편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어떤 분들 얘기하실 때 보면 그거 틀린 거야 너네. 이건 맞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면 저는 그거는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있어요. 그게 거부감으로 비치면 컨텐츠는 중요하지만 태도라니까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태도예요. 국민 자체가 예전처럼 이렇게 하향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새겨 들으시오 이런 게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고요. 그 근본적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 정치인들이 바빠가지고요. 모든 자료를 못 봐요.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훨씬 많은 자료를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더 똑똑하세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늘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게 뭔가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보고받은 거, 자료 본 거, 그걸 가지고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너무 똑똑하세요. 그러면 아까 추미애 대표 이야기 하셨는데요. 어떤 분인가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야,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민주당 주자는 누구냐? 답은 이거였어요. 현 상태로만 보면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리하겠죠.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병들도 예상외로 올라올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다. 그중에 제가 추미애 대표 대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안정적으로 잘 끌어서 추미애 대표 미국 갔을 때 말씀처럼 여성 당대표가 임기를 채워서 원만하게 끌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야당과 여당을 지금 넘나드는 상황이잖아요. 야당이었다가 여당 대표가 됐는데 안정적으로 어떤 지도력만 잘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지면 추미애 대표도 훌륭한 대선 후보군에 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당내에서도 그런 생각들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딱 한 포인트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시민적 패러다임 시대에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고 같이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1년도 안 된 대통령 앞에서 대선을 논하긴 그렇지만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대선 행보의 시작임을 알렸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당내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후보들 중에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최성시장님도 또 나오시면 네.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 그 외에 굳이 만들자면 제가 유시민이 불려나올 가능성 있다. 유시민. 네. 다음에 이낙연 총리도 잘 마무리하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좋은 후보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안희정 지사가 정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장관? 동안. 네, 장관이나 다른 포지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길은 많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대선에 필요한 인물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을 열심히 했는데 개혁이 좀 적폐 세력들의 저항으로 좀 미진해. 그럼 더 센 사람이 들어가서 해달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흐름이니까요. 예. 그리고 약간 좀 불안정한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하면 더 안정적인 사람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 국민적 요구는 약간 그런 게 좀 있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지도자는 이래. 그래서 이걸 고치게 만들어야 돼.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여러 팀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개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게 하자 막 별말이 다 있는데 저는 2012년에 성공 못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거 소용없는 일이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후보는 후보가 원 없도록 후보답게 움직이게 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서포트하는 게 참모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시대 흐름이 형성됐는데 그 흐름에 그 사람이 맞아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민심은 천심, 하늘이 정한다가 그런 거고 제가 보니까 맞아요. 2002년에는 시대 흐름이 노무현을 요구했어요. 속마음 토크. 정치인이라는 게 시켜만 준다면 진짜 하고 싶은 건 대통령일 거라고 봐요. 누구나 다. 시켜만 준다면.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니까 먼저 포기하고 살지.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대통령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없어요. 전혀? 네. 왜? 제로예요. 왜?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도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노무현 대통령 안 돌아가셨고 문성근 선배가 심장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안 했으면 국민의 명령도 안 했을 거고 혁신과 통합도 안 했을 거고 그냥 시민사회 원로로 그냥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냥 실무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예. 자, 오늘의 방송 제목은 최민희 대선 생각 없다.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크리스마스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최민희 의원 항소심 재판 일정 때문에 방송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순서는 오늘 꿈에 관한 얘기 하고 있는데 저는 개그맨 임준혁입니다. 주요 작품 활동으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오, 들을 때마다 신기해.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요거도 했었고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도 조용필도 했었고. 근데 그 조용필 씨 할 때 어깨 이렇게 쪼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약간 뭔가 좀 불안해요, 제 자체가. 유지 씨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다 조용필 성대모사를 하신 분이 몇 명 있잖아요. 뭐 정성호 씨도 계시고. 다 공통점이 목이 안으로 움츠러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이 다 특징이 보면은 남들이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의 특징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정성호 씨나 뮤지 씨나 다 조용필 씨 하는 걸 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딱 가장 특징적인 내용을 딱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보면 조용필 씨 보니까 고음, 특히 고음 지를 때나 막 이렇게 노래할 때 가창할 때 목을 안으로 승모근 이렇게 올라가고 바람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우차사에서 조용필 씨 선배님 흉내를 몇 달 했었는데 게시판에 이렇게 글이 하나 달려있는데 그걸 우리 같이 코너하는 멤버들 보고 되게 빵 터진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저희 오빠 팬이신가 봐요. 우리 조용필 선배님이 팬이신 건데 저희 오빠 평소에 그렇게 목 집어넣지 않아요. 아주 고음 낼 때만 가끔씩 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웃어졌던 적도 있고. 네. 어제는 그런 작품 활동을 했던 개그맨 임준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꿈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제 꿈은 이제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 이제 야수님께서는 어떤 꿈을 이제 꿈과 개꿈으로 나누는 이 관점이 이제 뭐 목표를 달성하였느냐, 목표를 달성한 실패하였느냐 이런 걸 나눴다면은 저는 이제 꿈을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로 가져가자면 막연한 상상이지만 그게 꿈이 이제 현실이 됐을 때 더 아름다운 이제 꿈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옛날부터 이제 꿈 꿔왔던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테이프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라 그러죠. 그거를 처음 딱 듣고 정말 충격받았던 게 이제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스텝 바이 스텝 노래를 듣고 그 영상을 이제 한번 보고 그때는 뭐 하여튼 그 가요 톱10 뭐 이런 데서 잠깐 영상 나오고 이러면은 그거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들었습니다. 그 아침. 노래를 정말 그 새로운 문화 우리 뭐 우리나라에도 뭐 소방차 선배님도 있었고 뭐 여자들은 뭐 셋또래 뭐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 셋또래 처음 들어보는데 있었어요. 여자 3인조. 그리고 뭐 전용록 선배님도 있었고 셋또래 있었는데 그 다른 완전 이미지와 음악과 춤 막 이런 게 그 당시에 아이돌의 거의 시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아이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테이프를 하나 사서 이제 몇 달러 용돈을 모아서 사서 들으면서 그걸 보고 맨날 카세트 테이프 또 사달라 그래서 또 마이마이 이런 거 사달라 그래야 되니까 또 이것도 몇 달 참았다가 시험 또 성적 몇 점 이상 맞으면 그걸 사준다. 오늘 준혁 씨가 주신 이 CD 때문에 또 CD 플레이어 사야 돼요. 컴퓨터에 있지 않나요? 네, 없습니다. 맥북이 가지고 없어요. 맥북.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선물로 해드리죠. 요즘에 뭐 새우사가 이런 안 팔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막연하게 이제 나도 노래를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저렇게 춤추고 저렇게 뭐 해보고 싶다라는 해서 그러면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되게 사람들이 이제 순수하다 보니까 그 생각만 계속 쭉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가스가 너무 맛있다 그러면 돈가스에 꽂혀가지고 뭐 일정 기간을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또 생활이 다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뉴키즈 온 더 블럭 음악을 듣고 스텝 바이 스텝 듣고 툰나잇 이런 거 듣고 그러면서 이제 맨날 밤에 잘 때까지 전까지도 이렇게 듣고 자다 보면은 또 꿈에서도 이제 그런 같이 나도 이제 그 멤버가 됐냐 이런 거를 그냥 근데 이건 꿈이죠. 너무 이제 이룰 수 없는 그냥 진짜 말로 그대로 이제 먼 꿈인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때 또 탁 저한테 또 충격으로 다가갔던 게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농구 만화 영화인데 슬램덩크 보면은 이제 뭐 강백호가 나오고 서태웅이 나오고 그 농구 만화를 보면서 막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중학교 3년 내내 학교 끝나고 아니면 학교 일찍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농구를 하고 또 점심 때 점심 빨리 먹고 아니면 점심을 2교시 때 까먹고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고 점심 때 계속 농구하고 저녁 끝나고 또 농구하고 밤에 10시까지 그렇게 하는데 또 마침 슬램덩크랑
마지막 승부가 드라마로 나온 거예요. 마지막 승부.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그때 정말 많이 아버지한테 혼났던 게 제가 용돈을 받는 걸 족족 그 옛날에 NBA 잡지가 서점에서 나왔었거든요. 월마다. 그거를 계속 사가지고 계속 모으고 밤에는 맨날 농구하다가 하고 농구화 맨날 사달라. 농구화 신발 막 한두 달만 다 떨어지니까. 저희 때는 뭐 농구 뭐 우레탄 바닥이 요즘처럼 시설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운동장 흙바닥에 사니까 다 금방 달아요. 그다음에 한쪽으로 매는 그 가방 있잖아요. 농구 가방. 네, 농구 가방. 그러니까 이거 뚫로 매는 백팩은 없었. 저 이제 그건 아예 안 하고 다니고 또 모아서 그거 사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미화하자면은 이제 제 꿈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소중한 행동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그때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싶다. 그걸 나도 농구라는 거에 대해서 그 주인공들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농구에 대한 이제 그 마지막 승부가 끝나고 이제 시문화 다스리도 멀어지고 장동건은 이제 나와 같은 그냥 한국 안에만 사는 거지 나랑은 지상국 개새끼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사춘기를 지나면서 느껴갈 때쯤에 다시 다가온 게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이어서 그때는 이제 또 직접적인 행동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한 상상이 이제 꿈으로 됐다면은 꿈에서 점점 이제 그거를 꿈을 쫓아서 가는 그래서 바지도 그렇게 엄마한테 맞아가면서 바지도 36을 사고 똥꼬 바지도. 네, 그리고 여름만 되면은 방학 때 이제 맥주로 머리 감고 과산화수소로 머리 감고 이렇게 머리 색깔 빠지게 하고 그다음에 뭐 서태지와 아이들 나왔을 때 컴백홈 나왔을 때 마스크 하고 다니고 뭐 진짜로 그거 보이런던 뭐 이런 상표들 있잖아요. 뭐 펠레 지금 뭐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살라고 또 엄청 비싸요 또 연예인들 협찬을. 그런 거는 또 그래도 그거 모아서 하나 서울 그때 저도 이제 촌에 살다 보니까 기차 그때 6시간 걸리는 무궁화호 이런 거 타고 서울 올라와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그때 당시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 구해가지고 짝퉁 사고. 그 당시에도 서울 왔었어요? 예, 그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집이 영주였거든요. 안동 옆에. 그래서 영주역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새벽에 모입니다. 그래서 타서 아침에 딱 떨어지게 해서 동대문을 가서 한 친구들 남자애들 촌놈 누가 봐도 촌놈 티가 나요. 얼려 볼 새빨개 가지고 서울 애들이랑 우리가 다른 걸 느꼈어요 이미. 두루bun거리지 마라. 옆에서 뭐 하면 니마 그래 하다 안 까나. 근데 또 경북 쪽은 또 사투리가 또 경남이랑 또 다르니까. 다르죠. 와, 뭐 했어요. 뭐 밥 먹었니끼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옆에서는 서울 여자분들이 우리는 뭐 지하철도 잘 못 타갖고 우왕좌왕 할 때도 막 우리끼리 싸우면은 봐 일본 사람 맞잖아. 억양이 약간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했다네 내가 한다 안 가나 그러니까네 내가 가가지고 좀 뭐 해볼게 이러면은 약간 일본어처럼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응답하라에서 많이 듣던.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 서태지와 아이들도 한창 따라했었죠. 한창 따라해서 하다가 저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예능 프로 쪽에 나오면서 좀 재밌는 개그 봉숭아학당 요런 거 나오면 또 따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신동엽 선배님 그러니까 개그맨들 예능 프로나 코미디 프로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뭘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저도 아니면 가요 톱10에 나가 있는 꿈을 꾼다던가 이렇게 해서 친구들끼리 괜히 이제 뭐 야자 끝나고 따로 이제 모여가지고 당구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진짜 막 그러면서 또 옛날에 영화 비트라는 영화 나왔을 때 정우성 씨가 참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을 많이 망쳐놨어요. 바라바라바라밤. 많이 망쳐놨어요. 그때 그 정우성 씨가 그 비트라는 영화에 그때 당시 99년도인가 그때 나왔을 당시에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일명뿅카라고. 네, CBR이라고, 모델명이 CBR인데 그게 그때 당시 돈으로 몇백만 원 하던 거였어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뭐 그런 걸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그때 당시에 뭐 엑시브라던가 이런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양손 놓고 탈라 그러다가 막 무릎팍 갈고 얼굴 갈고 많이 아스팔트랑 많이 만났죠 얼굴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말보로 딱 지포라이터 이런 거를 그 사람이랑 나는 똑같은 아니면 그 사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뭐 그런 걸로 해서 막연한 상상에서 점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따라 사고 뭘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와서 이제 영화를 보고 이 영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데이비 핀처라는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파이트 클럽. 나이스. 역시 야수는 파이터야. 네, 파이트 클럽을 제 보고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도 제 인생 영화거든요. 파이트 클럽이.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브래드 피트 있잖아요.
얼마나 섹시합니까? 그때 당시에 헐리우드 가장 섹시한 스타 1위에 빛나는 브래드 피트. 저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네. 진짜 또라이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브래드 피트가. 근데 몸이 그때 완전 또 죽어라도 또 운동 아령 들고 막 이런데 결국에는 정말 그 섹시함의 완성은 얼굴이구나. 그래서 또 한번 빨리 현실을 자각하고 이제 현실을 자각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고구마 먹고 계란 흰자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졸라 맞는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교양으로 이제 연극학개론 그걸 들으면서 이제 실기나 아니면 이렇게 레포트 써오라고 대학로 가서 공연을 보고 와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게 오봉산 불지르다라는 아마 작품이었는데 거기서 1인 다역을 하는 배우가 계셨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한 명이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이상 체인지하면서 이 할머니 역할 했다가 할아버지 역할 했다가 애 역할 했다가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거 진짜 매력적이다. 그때 이제 제가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오봉산 불지르다라는 작품에 소위 말하는 멀티맨인데 멀티맨 역할을 했던 배우분이 그 지금 박철민 선배님이었어요. 디즈랜드. 네, 박철민 선배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직 그 방송으로 나오기 전이셨는데 너무 매력적이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연극이라는 거에 또 빠져가지고 대학교 1, 2년 생활을 또 이렇게 보내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저도 이제 복학을 하기 전에 영화사에 취직을 했죠.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정섭 씨라는 감독님이 그때 학교 다닐 때 되게 친했던 선배였는데 그분이 이제 영화사를 이제 차려서 할 때 저희가 이제 막내로 알바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하다가 방송국에서 그때 한창 HD 카메라 그게 한참 보급될 때 HD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난 연극 쪽으로 꿈을 꾸면서 이제 해야겠다 연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방송국에 그때 당시 같이 영화사 알바하던 내 대학교 동기 친구가 그 무슨 공고가 났어요. 뭐 추석 특집 일반인들 장기자랑을 뽑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항상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고 싶다 약간 이런 꿈을 항상 꿨기 때문에 막연한 상상만 하다가 친구가 이걸 하자 그랬고 야 그래 이거를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있어? 이거 다 젊었을 때 추억이지. 그래갖고 MBC에다가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그때 당시 여의도를 처음 와봤죠. 그래갖고 이제 원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넣어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친구는 떨어지고 따라간 제가 이제 그거를 붙어서 서류 전형을 붙어서 이제 작가님들이랑 미팅을 해서 2003년도 9월 달에 9월달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니까 9월달 추석 연휴 전에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멀티맨 역할 박철민 선배님을 보고 정말 재밌게 이제 다른 사람들 막 배역이 바뀌면서 한 사람이 여러 배역을 할 수 있는 걸 그걸 보면서 나도 이거가 되게 됐으면 좋겠다. 그 전에 딱히 이렇게 배우거나 이렇게 훈련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만 그냥 이 친구의 특징 잡아서 따라하고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개인기랑 지금 이제 말하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대모사라는 거를 거기 방송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그때 이제 코미디 하우스 지금은 이제 예능국장 MBC 예능국장이 된 조희진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데뷔를 하자 해서 추석 특집 방송에 나가고 2주 후에 바로 코미디 하우스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10분 토론이라는 성대모사 코너에 저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진짜 글자 그대로 우연히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그냥 막연한 꿈만 이렇게 꾸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학도 선배님, 배칠수 선배님, 전영미 선배님 성대모사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시고 MC를 이제 최양락 선배님이 보시고 그래갖고 세 분이서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막내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게 됐죠. 근데 요즘 그 배칠수 씨하고 전영미 씨 두 분 난리야. 진짜 살벌합니다 진짜. 들을 때마다 백반토론 네네 두 분 하시잖아요. 네네. 야 그렇습니다. 그랬어. 그것은 맞아요. 주로 이제 MB를 많이 하시고 배칠수 씨 이제 은퇴하셔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딱 그 끼가 있는데요. 저 배칠수 씨 선배님이랑 전영미 선배님이랑 그 옛날 SBS 와와쇼라고 라디오를 또 쭉 오래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같이 패널로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같이. 원래 이 목소리 성대 라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챙겨주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 겹치는 걸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기존에 하던 선배님들이랑 그래서
배칠수 씨도 김은국을 안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김은국을 안 합니다. 그리고 김국진은 안 합니다. 네, 이덕화를 안 합니다. 너무 겹치는 건 김학도 선배님이 하시니까. 또 서로 네, 김학도 선배님은 김은국. 왜냐면은 어쨌든 둘이 동시에 같은 거라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도가 있어. 둘 중에서 잘하는 사람 쓰겠죠. 또 그 바닥에 또 그런 게 있구나. 야,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하는 거, 선배들이 안 하는 걸 많이 했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제일 최초로 했던 게 많은데 뭐 원빈 씨라던가. 원빈 씨는 어떻게요? 우연히 태극기 휘날리면 영화를 개봉했었어요 그때. 네. 근데 그 보면서 그 장면에 있잖아요. 막 장동건이랑 형이랑 만나가지고 막 너 집에 보내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막 하면 웃기지 뭐. 형이나 집에 가. 그깟 무공훈장이 뭐라고. 막 이거를 그때 처음으로 해가지고 완전 센세이션했죠. 지금도 웃겨요. 그 다음에 뭐 그때 당시 선배들이 안 한 걸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양동근 씨를 해가지고 그때 논스톱에서 장나라 씨랑 나와가지고 예 럴스를 씨를 쎄 어리버리 장나라 한턱 쎄 뭐 이런 거 했었고 그다음에 뭐 다모에 드라마 하지원 씨 이서진 씨 나오는 다모에 이제 이선희 종사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하면 이걸로 예전에 이제 압구정에서 여자들 많이 꽂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정말 네. 개그맨 최초로 네. 푸른 나무님. 도전. 어렵지. 일단 약간 성질 좀 더럽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웃자고 한 진단 아니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연하게 이제 옛날에는 꿈처럼 상상만 했던 게 어느 정도는 그 상상을 향해서 조금은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옛날부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후에도 하면서 제가 뮤지컬도 해보고 싶다. 진짜 기성 공연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뮤지컬도 제가 이제 2011년도에 한 4작품 정도를 했었었고 그 후에도 이제 항상 이제 음반을 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맨날 이제 차에서도 노래 부르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원래 또 한 잔 먹으면 음주 가무라고 당연히 한 잔 먹으면 이제 당연히 노래하고 춤추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막연한 상상으로 이제 꿈을 꾸지만 어쨌든 그렇게 꿈에 관련된 내가 꾸는 꿈에 관련된 이 작은 행동들을 좀 준비라 그래야 되나? 그것까지는 조금 뭐 미비하겠지만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또 항상 꿈을 꾸는 게 좀 이제는 해외를 나가고 싶고 내 이름으로 된 공연을 좀 해보고 싶다. 네, 제 이름을 걸고 예를 들면 뭐 김건모 콘서트처럼 김건모 콘서트를 같이 하면서 이제 딱 봤는데 그 몇천 명의 관객들이 이제 그 김건모라는 아티스트 한 사람만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진짜로 막중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이제 대비라든가 준비라든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꿈꾸면서 이제는 아주 어릴 때 그냥 되게 순수하게 꿈꾸는 게 아닌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데뷔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내가 꾸는 꿈을 막연한 상상이 진짜 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건모 콘서트에서는 뭐 하세요? 노래하세요? 거기 그러니까 저희 그 3대 천왕 조용필 씨 그 공연도 하고 끝나고 이제 제가 혼자 단독으로 하는 이제 노래인데 뭐 유튜브 같은 데나 인터넷에 또 이렇게 뭐 좀 몇 개 동영상 클립 올려져 있긴 한데 뭐 여러 명의 가수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뭐 노래를 하는데 살짝 뭐 원하시면은 잠깐 불러드릴게요. 네, 뭐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를 뭐 JK 김동욱 씨가 뭐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뭐 김건모 씨가 언제나 나를 향한 몸짓은 수많은 어려운 뿐이지만 임창정 씨 뭐 그러나 언제나 뭐 서경석 씨가 내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뭐 윤도현 씨가 자유롭게 저 하늘을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승환 씨 그 천일 동안 얘만은 해야 하나 바꾸네 이런 거 이렇게 쭉 한곡을 하는 건데 그리고 끝나고 이제 뭐 앵콜이 나오더라고요. 앵콜 하면 이제 노래 준비한 거 없으니까 뭐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들 오늘 그 김건모 씨 콘서트와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고 공감하고 적폐청산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겠는데요?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뭐 공연을 해야겠다는 꿈도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바닷속 해저 깊은 곳에 스타 상어들이 출몰했다고 하는데요. 조용필 상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조용필 상어 바운스
기도하는 조용필 상어 이선균 상어 야 붕어 동골래 이선균 상어 주선 상어 자식아 야 이 자샤 주선 상어 흰가마우스 상어 지금도 흰가마우스 상어 나우나 상어 손 한번 곰마샤리 나훈나 상어 우리는 석격석 화살코 연예인 상어 상어다 엄마야 도망쳐 숨을 자식 도망쳐 곰마샤리 숨자 5분간 숨어 있겠습니다 살았다 아이고 아이고 살았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보다 상어가 먼저다. 이게 맞고요. 불타는 로맨송 화이팅. 요즘 하고 계시는 활동으로는 앨범을 내셨다고.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난 8월 3일날 정확하게 음원이 나왔고, 네. 그리고 우차싸 후배 개그맨인 이준영 씨랑 함께 밀어버리라는 듀오를 결성해서 타이틀곡은 불타는 로맨송, 디스코 장르의 트로트가 가미된 신나는 노래인데, 그걸 데뷔해서 지금 열심히 시인으로서, 가수로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와, 감사합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